공지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 발전한다. 데이터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째 시간은 제1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의미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 전에 여러 강연자들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혁명들이 우리 인류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 제2부에는 데이터의 가치와 활성화, 그래서 데이터의 가치가 있다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온 건가를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마이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데이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그 데이터와 각 인간이 갖고 학습과 기억 속에 갖고 있는 내재된 데이터를 서로 합성을 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해서 표현하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걷어들이는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이 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잘 함으로써 데이터를, 내재적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확장해 줄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2016년도에 1월 달에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작은 마을,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고 참 아름다운 호수가 끼어있는 곳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매년 이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 경제 포럼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또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연결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한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영원히 간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바 이야기하는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변화는 쓰나미처럼 밀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또 상당히 강조했지를 않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초연결. 지금 꾸준히 이제 연결해 왔죠. 사람부터 연결하기 시작했고, 컴퓨터와 연결하는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공정의 기기와 기계, 지금은 자율주행을 위해 갖고 자동차 연결. 이래서 이제는 뭐부터 연결할 것인가는 이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검토해서 연결돼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지능도 사실 60년대하고 80년대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기대도 많았지만은 효과적인 그런 면에서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달라요. 워낙 강력한 컴퓨터가 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들을 다 증명을 해 나가고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빙하기하고 다르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그 특이점이 이런 2045년에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시점이 온다면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건 새로 정의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제2세대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부를지도 않을까. 그리고 또 비판적이신 분들은 아직 그 잘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능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융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계속해서 우리가 한 거의 초융합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보면 생물화가 다 있죠. 생물, 물리화학 다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죠. 물리화학, 생화학, 뭐 생리학 다 이렇게 융합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는 계속 세분해서 하다 보니까 연통 효과라든지 사일로 효과에 갖고 서로 간에 수평적 결합이 없기 때문에 저런 수평적 결합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것이 이제 융복합,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그런 측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 수증기의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화가 일어났다. 근데 링컨이 제도적으로 흑인을 해방시켰다면 제임스 와트는 전 인류의 근로 상태가 노예 상태와 같은 것을 해방시켜주는 계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부술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혜택으로 대전 등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데이터는 어떻게 했는가? 만년필이나 볼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펜, 타조나 뭐 이런 깃털로 갖고 종이에다가 기계의 도면이라든지 실험 데이터 그걸 연구 노트로 갖고 연구를 진행해 갔겠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 화학반응, 그 다음에 모터의 물질장이죠. 여러 가지 물질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산업화하고 대량 생산이 됨으로 해갖고 생필품을 싸게 만들므로 해갖고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물질적 풍요의 시작점이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후발자였지만은 산업인프라를 잘 정의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가전, 철강, 조선, 자동차를 하면서 우리 국가부 뒷받침이 됐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자가용 성능차를 타고 전국 곳곳을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다든지 전기기관차 같은 걸 갖고 반나절에 전국을 다닐 수 있다 하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리적 공간 면에서 굉장히 단축되어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때 이제 이때는 이제 만년필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결국 디지털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당시에 신호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거리에서 그 다음에 에너지가 주로 감으로써 상쇄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담고 있는 신호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디지털은 아무리 희미해도 판독만 된다면은 그 자체는 이제 정확한 거죠. 그 차이 때문에 디지털 혁명으로 전산화나 정보화나 우리 인간의 지적 처리, 조금 전에는 우리 인간의 권력을 확대한 거였지만은 여기서 보는 인간의 두뇌력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전화가 되니까 사회적 소통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이 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 그리고 세계적 나라가 메모리가 65% 차지하고 세계 시장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돼서 데이터가 각종 정보기기로 저장되는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 4차 산업혁명에는 뚜렷한 발명품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은 있지만은 그게 다른 혁명과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융합이 되는 혈액형으로 보면 O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접근 방법이고 그거를 생물학에 이용하든지 전자재료를 하든지 해서 미세하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쪼개려는 거죠. 자꾸 쪼개니까 알갱이는 적지만은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표면적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쪼개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신비롭죠. 자꾸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지는 있는가 하면 커지는 거 있다 그죠. 그 반응은 표면에 일어나고 또 전기 자체가 표면에만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노 기술은 그다음에 자체나 그다음에 병원에 가보면 엄청난 기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BT는 혈액형으로 보면은 같아요. 이를 받아서 발전시키는 거. 우리가 이쪽으로 한 30년 우리가 어느 정도 풍요를 이뤘다면 앞으로 이 바이오 쪽으로 이제 또 해서 한 50년을 우리가 풍요를 좀 누려야 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든지 이런 것을 인해 갖고 보다 고도화된 지적 처리라든지 나만의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이 자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같은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잘 준비되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그래도 우리가 괜찮게 좀 구비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의 전기차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데이터가 전부 빅데이터로 클라우드라는 대형 스토리지에다가 저장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데이터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연초에 발표한 건데요. 자, 1년 연상에 2020년도에는 그 당시에 떠오르는 게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인데 1년 연한 21년도에 데이터는 로봇이 빠지고 메타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를 추세가 왔고요. 그 다음에 한 6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형상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 쪽으로 좀 집합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위에 보는 이 그림은 디지털 트윈으로 1층에 실물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이거와 연동되어 있는 2층에는 가상 공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게 독일 암바리크에 있는 지멘스 공장입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이야기했지만은 거의 똑같은 컨셉이 독일에서는 2011년도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갖고 제조업에다가 정보통신을 결합을 해서 제조업을 혁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5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다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나라별로 장점을 이렇게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하고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또 하고 있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군사동맹이 세계 질서를 좌우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동맹이 세계 질서를 좌우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기술동맹이 새롭게 있는데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과학기술 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기술 역량과 산업화에 그게 잘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기술동맹이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긍지를 느끼셔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래층에는요. 근데요. 왼쪽에는 실물인 사람이 가상인 공간 속에 자동차를 조립하면서 시험 검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는 실물인 사람이 가상인 게임 공간 속에서 디스플레이를 끼고 공간을 느끼면서 이제 게임을 이런 메타의 공간의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7월 달에 배터리의 정보통신 전시관에 가서 다버스의 실용 공간을 이제 동상을 찍어 왔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 펭귄들이 노는 가상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실무 공간하고 같은 공간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 공간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 체험하면서 동영상을 찍고요. 뒤에 있는 우리 동료가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발길로 물길을 차면은 이 물길을 일어나는 것이 이 공조가 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후배들이 더 연구를 해서 이제 석관까지 넣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동안에 이제 아까 핵심 기술이 ICBM, 요거는 착한 ICBM이에요. 착한 ICBM의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인지해서 전달하는 거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체제에 저장되는 것 데이터고, 빅데이터 그 자체가 데이터고, 모바일 무선으로 전송되는 것이 데이터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이 데이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동 핵심 기술의 중심이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요. 이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이나 자율자동차나 드론 등등의 기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정부에는 지금은 보다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서 원래를 2.0이라고 해갖고 이쪽을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번 데이터라는 게 뭔가를 한번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데이터란 어느 시점에 수집된 특정 사실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란 팩트다. 데이터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란 진실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거는 이게 진실이라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수집됐을 따름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SNS라든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기 감정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 전에 우리가 만드는 정형 데이터의 3배 그 이상으로 지금 분량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무한하고 영원하다. 세상에 많은 것이 뭡니까? 하늘의 별입니까? 바다의 물방울입니까? 강가의 모래알입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 강가에 모래알을 하나 집었다고요. 그 모래알을 보면 그 모래알 하나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형상, 속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 그리고 또 그 모래알 하나가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지에
지구과학적으로 스토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무한하고요.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잘 수집이 돼서 보관한다면 거의 무한하게 보존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뭔가? 인공지능은 그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데이터가 많아서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못 알았는데, 인공지능망을 통해서 이제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의미를 찾게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그 다음에 뭐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뭐 어떤 방식의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요새 강조되고 있는 거는 그 아날로그식으로 표현을 해서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우리 카탈로그에서 옆에 있는 재미있는 설명도 집어넣고 디자인도 잘 만드는 식으로 해서 과거에 그냥 뭐 그래프만 그리는 정도가 아니고 보다 더 그렇게 광고에 쓰던 그런 기법을 넣어서 이제 가시화하는 것들, 그런 것하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는다. 그 다음 데이터 유형도 형태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가 옛날에 많은, 정형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에다가 만들어가고 가로 세로 뭐 행렬로 해갖고 이렇게 만든 그런 데이터들. 근데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 메시지라든지 문자, 뭐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같은 거, 우리 눈으로는 쉽게 뭐라 하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그 데이터 정보 이론의 처리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그런 규격은 없지만은 잘 보면은 정형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쉼표로 갖고 데이터를 구분해 갖고 사람 이름은 뭐다, 그 다음에 뭐 몸무게는 얼마다, 그 다음에 키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구분되고 어떤 데이터를 뭐라든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할 때 콤마 세퍼리티드 밸류 하는 그런 같은 건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특성에 따라서도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하듯이 범주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주형에도 약점 비약점 같이 서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형이 있고, 그 다음 수치형도 하나 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정수가 있는가 하면은 1.5, 2.5식으로 실시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거래에서 나타난 데이터냐,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냐, 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로그 파일에서 나왔냐 등등의 그 특성에 따라서도 또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이 청석은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데이터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양은 줄어지지만 질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과 환경, 이렇게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통계학은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 우리 동네에 피자집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집이 가격은 얼마야? 그러면은 이 도메인 사실 환경 속에 데이터가 온 거죠. 그런 정보는 피자집 어지간히 뭐 품질이 괜찮으니까 싼 집에 우리 가야 되겠다. 그런 정보로서 그러면 이제 실제 집에 피자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시 맛도 괜찮아. 그럼 계속해서 그 집에 가야 됐다는 거로 지식으로 이제 견고하게 되죠. 근데 여러 번 가게 되니까 이제 궁금하게 생기는 거죠. 왜 저렇게 싸게 이렇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고객에 맞는, 입맛에 맞는 걸로 맞고 친절하더라. 그러니까 많이 팔리니까 뭔가 저가면서 가능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이번에 내가 신도시에 이사 가는데 저거 하나 내가 가서 은퇴 후에 하나의 재밌는 걸로 이렇게 가게 하나 만들면 되겠어. 그게 이제 지혜이고 통찰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가치를 가지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발생하는 영역, 범위, 데이터 처리하신 분은 그걸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데이터인가, 충분한 양인가, 정확한가, 그 다음 전처리하고 적절한 모델, 그 다음 가시화, 그 다음에 결과물이 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충분한가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건 이렇게 옆으로 보면 또 원진 미력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우리 한반도에 오래된 기록이라고 제가 이쪽에 보면은 동물들이 보이죠? 염소 이런 거, 뭐 멧돼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이들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고래들이 보입니다. 뭐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고래에 작살이 있어요. 이 고래에 까만 거 있죠? 이 작살입니다. 이 작살로 고래를 잡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뚱뚱한 어미 고래에는 이 새끼 고래를 엎고 있어요. 이 단순한 이게 동물 도감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울산 태화강 상류에 있는 방구대예요. 가보신 분들 몇 분 계신 거예요. 5,500년 내지 9,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다 이걸 그려놨어요. 근데 고래 잡히는 방어진하고 이 내려가면 꽤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까지 그렸을까? 아마 우리 공인학 과학자들이 은퇴해서 자기 이게 자서전 쓰듯이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K-드라마, 우리 한류가 그냥 오지 않는 것을 여기서 발견했어요. 우리 그 한류의 원조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제일 오래된 원조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조용하셔갖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인류의 기록 중에 가장 멀리 가가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실린 30cm 골든 디스크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디스크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디스크를 돌리면은 이런 파가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양에서 우리 행성은 어떻게 거리가 되어 있고 이걸 쭉 걷어가면은 은하의 중심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죠. 그 동그라미 두는 거는 수소 원자 전자 위상이 위아래로 서로 바뀌는 걸 둘이 쌍둥이로 보여줬어요. 이 둘이 서로 바뀌면은 전자파의 길이가 21cm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으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로 갖고 여기 적혀 있는 문자로 계산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선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 기호가 어떻게 됐냐? 이와 같은 대로 세우는 막대기, 눕혀놓은 막대기 갖고 이렇게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숫자를 보인 거예요. 1 세워놓고 눕혀놓은 거 2, 2개 세워놓으면 3 이런 식으로 문명된 외계 우주인이라면은 충분히 이 숫자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거라 하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그보다 5년 전에 파이오니어 10호하고 11호가 5년 전에 먼저 띄워보냈어요. 이게 태양계도 먼저 바깥에 나갔는데 속도가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더 멀리 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레코더판은 없고 이 그림만 이걸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그대로 여기다 가져왔어요. 여기는 사람 그 우주선하고 사람을 그려놨는데 여성의 그 키가 여기다가 8을 적어놨어요. 요 기호로 8을 적어놨어요. 8을 왜 적어놨느냐? 21cm에다가 8을 곱하면은 8배면은 사람의 우리 지구에 사람의 키가 나온다. 이거 168cm라는 게 나와. 린다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걸 그려서 넣었어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의 부인인데 그렇게 이제 그려 넣어갖고 요 태양인데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해갖고 목성하고 토성 사이로 이렇게 우리가 여행해 온 우주선이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던데 5년 후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 이게 이제 태양풍이 지금은 지구 가까이 있때는요 얼마였냐면 이 음속의 1300배로 굉장히 빠르게 그냥 플라즈마 이게 그냥 흘러오는데 이 멀리 가고 태양 이쪽 가면은요 음속 이하로 떨어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날 때는 굉장히 쇼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쇼크를 지나고 완전히 끝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보이죠 1호고 밑에 있는 게 보이죠 2호인데 지구보다 235억 킬로미터에 떨어졌는데 태양계는 지구와의 거리의 10배 그러니까 1억 5천에 150억 킬로가 여기 한계인데 235억 킬로 해갖고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아무리 가도요 우리 은하계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항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성에 안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은하계를 벗어날 쪽으로 강력한 속도는 가지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조만한 점 하나 보이죠? 작고 푸른 점 하나가 보이죠? 그 보이시는가? 잘 안 보입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이게 빛이 하나 뜨고 있고 요게 아주 작은 점인데 이거는 보이죠? 1호가 1990년에 2월 14일 날 마침 발렌타인데이인데 가다가 카메라를 뒤로 돌려가고 지금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저는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천억 개의 소행성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 반사 잔상이래요. 그래서 이 암흑에 많은 푸르고 창백한 빛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유명한 저술가인데 한 20년 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저술을 하고 남겼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뭐라고 하면 저 간격에서 저 창백한 푸른 빛을 보라.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수많은 인류가 저기서 활동을 하고 서로 싸우고 뭘 했지만은 우리의 지구가 어려울 때 저 암흑 속에서 누구도 우리 지구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리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감동적으로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부인이 아까 같이 린다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사람 그리고 해갖고 그림을 했던 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한 역사적인
분을 보면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이 데이터로 활용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자, 우리 최근에 100년 전에 동학난이 일어나고 그 일본군하고 전투했을 때 일본군 한 명밖에 안 죽었대요. 근데 우리는 만명 내지 많게는 3만 6천 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하게 그 조총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부적을 뭐 가슴에 뭐 품고 뭐 가면 총알 안 맞는다 했다는데, 참 그보다도 400,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그 조금만 봤더라도 그런 어리석은지를 알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게 난중일기 이순신은요 무기부터 데이터를 비교한 거예요. 외국은 조총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는 칼밖에 없어. 근데 조선시대 최무선이 만드는 화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총거리는 100m 안 되기 때문에 조총거리에 사정거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화포를 때리고 바로 돌진해서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백병전이 하면은요 조총보다도 칼이 더 우세한 거예요. 총에 그때는 대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이 전투선은 그 사람들은 상륙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배를 만들 때 물렁물렁한 나무로 만들어서 옮겨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소나무에다가 앞에는 참나무 튼튼한 걸로 갖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때리고 돌진해가고 부딪혀가고 건너가서 백병전으로 해갖고 칼로 조총된 군사들 무찌른 거예요. 대단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기에 굉장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200척을 13척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100m, 150m 되는 그 막다른 해협으로 유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1진, 2진, 3진, 4진 들어오는 거예요. 1진 격파하고 2진 격파하고 3진 격파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그 물결이 강물보다도 더 세차게 오르락 내리려고 하는데 그걸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23전 23승을 한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그 어려운데도 난중일기까지 남겼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보다도 훨씬 외국 사람들이 그거에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 다산정약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수원 아래 그 병점 화산에다가 옮기고 마을에다가 8개 마을에다가 7년 동안 나무를 심었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심었냐 물어보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수원 화성을 이렇게 2, 3년 만에 건립하고 있는 다산정약용을 부른 거예요. 정조가. 그러니까 정약용 부르심을 받고 왔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정조가 들려준 거예요. 그 나무를 그동안 했건을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데 수레에 다 싣고 왔다니 그래 정말 난감하네 하는 생각이 이제 정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골마다 작성이 다 달라. 요새 보면 이 반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하냐 고을로는 그 다음에 연도별로,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해갖고 소나무, 밤나무,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분류를 해갖고 정조가 원하는 거는 한 책으로 만들어도 내가 볼 수 있겠다 해갖고 한 책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조가 한 책이 아니라 한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그걸 보고 과연 다산이로 천재로구나 이렇게 그냥 했다는 기록입니다. 대단하게 그 데이터를 정약용이 잘했고요. 답일지 말할 것도 없죠. 노트를 1200이나 정리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고, 찰스 다윈도 정말 풍랑을 헤치면서 남미 대륙을 건너서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까지 갔는데, 먼저 거북이하고 핀치, 새들이 진화된 거리 너무나 잘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차마 바로 발표는 못하고 25년이 걸쳐 어마어마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정의기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증가는 보면은요, 그동안에 쭉 디지털로 해갖고 메인프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 하다가 급격하게 했는 것이 결국 휴대폰이에요. 스마트폰. 우리나라는 2009년도 12월 말에 스마트폰이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발생한 데이터가 9년 전 2011년도의 데이터 발생량이 무려 50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갖고 만물통신 모든 게 연결된다. 센서로 연결해갖고 그 되면은 또 다른 빅뱅으로 늘어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크게 아까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카드, 1890년대 홀라리를 쓴 사람이 미국 통계가 7, 8년 걸리는 거라고 이 카드를 넣어가고 구멍이 어디에 뚫히냐에 따라서 제가 70년대 미국의 대학의 전산실을 이렇게 보니까 복도에 큰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계가 보니까
그러니까 현금물이 세는 거와 같은 것이 한 40개 정도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가 첫 번째 칼럼 세팅해갖고 넣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1, 2, 3, 4에 따라서 그게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두 번째 칼럼 또 세팅해가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아까 같이 정약용이 이야기했듯이 또, 고을별로, 연도별로, 분목별로 하듯이 그런 소트기가 70년대 후반까지도 그게 복도에 그게 있더라고. 얼마 전까지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펀치카드,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싣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테이프 구멍에 뚫혀갖고, 주로 이제 쓰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썼죠. 그러다가 이제 테이프에 담고, 디스크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코드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20년, 10몇 년까지 이거 디스켓 썼죠.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음악 던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은 이제 아까 같이 클라우드에 굉장히 강력한 그 하드디스크 팩을 큰 걸 이렇게 만들고 저장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1.4메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4메가예요. 1.4메가의 1000배는 1.4기가죠. 1.4기가의 1000배는 1.4의 1000배는 1.4테라죠. 지금 이게 1테라, 2테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에 썼던 이 디스켓 한 장이 1.44메가인데, 아니 10년, 20년 만에 지금 이제 100만 배의 저장을 갖고 있는 저장 매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이렇게 오니까, 서서히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발전해 온지를 우리가 실감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1분간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게 넷플릭스 1분간에 다운로드 가는 게 40만 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그 분량의 영화를 다운해 가는 거예요. 1분 동안에 다운로드 받아가는 게 40만 시간. 또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1분에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시키는 게 500시간이네. 아마존은 1분의 주문이 6659건. 이렇게 한번 주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배송하는지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 보고 하면 엄청난 데이터가 또 주고받고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성장이 이제 작년에 한 15%인데, 평균적으로 한 18%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누딜, 올해가 이제 2.0 원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댐 만드는 걸로 해가고, 작년에 9,300억인데 올해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1조 4천억요.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도, 여타의,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있는 그 데이터, 이런 거를요, 데이터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다가 쌓아놓으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기법을 써갖고 필요한 사람이 이 관계에 물을 뺏어듯이 해갖고 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쪽에도 이용으로다가 또 데이터를 구축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도 이제 구축을 또 하고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자세도 이렇게 부상하는 이유는 뭐냐? 정보통신이 전에는 음성통신, 지금도 그렇죠. 몇 분 통화, 100분 통화. 근데 지금 이때까지 시간을 엄청나게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게 앞으로는 손해봅니다. 그 시간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에 앞으로 음성 데이터는 공짜야, 데이터 장사할 거야, 한 30년 전에 저희들이 배터리 연구원에서 우리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죠. 데이터로 카운트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하죠.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한번 보는 게 이렇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정보의 양은요, 귀로 들은 건 54K입니다. 54,000비트. 근데 눈으로 들어온 거는 이미지 한 페이지가 몇 메가거든요. 그리고 30프레임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은 100배라고 하겠지만 정보의 양에 받쳐주는 데이터의 양은 1000배입니다.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통신 서비스 회사가 썰금썰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훈련시키고 있죠. 데이터를 의식하게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지식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감성적 정보를 관계에 관련된 거, 세상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결하고,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미래 경쟁력이라든지 가치를 창출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국 데이터가 차세대에 이제 부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인력이 전체적으로는 10.6% 이제 부족한 걸로 이제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작년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특히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한 것. 수요의 31%가 부족합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발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가 14.5%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 컨설팅 해줄 분들이 한 10.8%. 지금 데이터에 관련된 종사자가 39만 몇 명으로 어림잡아 한 4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데이터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한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과학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융합 학문이라고 보고, 이거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고 또 그거를 처리하는 모델 선택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 IT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면 모델 선택이라든지 그 결과의 통계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수학하고 통계학. 그럼 또 수학하면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뭐 수포자들 생각하면 어마어마 그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뭐 수학은 수리 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겠지만, 행렬에 대한 이해라든지 편미분 어떻게 신경망이 계산하게 나갔냐, 그러면 편미분 좀 이해 정도 이렇게 하고, 근데 통계는 일반 통계라든지 추정 검정 해서 그런 통계적 이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우리 이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해석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메인하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분석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일어나는 유통 관련 등등 이와 같은 이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기여할 거는 초반에 문제를 정의를 내리고 또 할 때 그때 이 도메인을 이해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적절한가 아닌가 해석을 하고 할 때 이제 또 이 도메인을 이용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지식이 필요하고, 이제 중간에 프로그래밍하고 가시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컴퓨터 공학 한 사람이나 수학 통계 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자,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날로그 같은 것이 이제 디지털로 갔던 거하고, 물질이 했던 것이 가상공간이 이제 추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인 힘의 확장을 정신적 힘으로 확장을 갖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기술 시스템이 진화되는 전반적인 우리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유별나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야기하지만은, 물러나 그 비판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그것을 발전의 계기를 삼아서 그것을 이제 동기부여화해서 팀워크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는 그동안의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결실을 또 한번 이제 기여한다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메모리를 어디에 담기 시작했는 홀라리스 이 카드가 바로 이거예요. 펀치카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막 펀치를 해서 이걸 카드 리더에 열려갖고 컴퓨터에 넣어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했던 이게 만들어지기는 100년이 넘었지. 근데 이제 우리들이 사용할 때는 50년 전에 이걸 사용했던 거예요. 5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메모지도 쓰고 이게 이제 독서 이게 구분한 책갈피도 쓰고 했던데, 이게 이제 글자를 쓸 수 있는 게 80칼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의하게 쓸 수 있는 게 72칼럼 해갖고 이 카드로 갖고 모든 정보를 초반에 읽혀들었다고. 그러다가 그래 되면은 이제 이 마그네틱 테이프에다가 이제 다 담는 거예요. 마그네가 다 담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은 이게 데이터가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700비트짜리인데 보통 이게 1200, 2400, 3600까지 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개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적은 건데, 요게 데이터가 0.4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테이프 길이가 한 200m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작은 건 그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1기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데이터 저장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한테 옛날에는 이게 전성시대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걸 컴퓨터가 돌렸다는 거죠. 그러고 아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썼던 게 생기면서 생긴 게 이 디스켓이요. 디스켓이 1.44메가밖에 안 되는 거야. 1.44메가인데 이게 1000배가 1.44 기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10몇 년 전에 썼고 이게 1.44 메가밖에 안 되니까 이게 100만 배의 조만한 이렇게 하나에 담고 있으니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오면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시간의 단축, 공간의 단축이었습니다. 시공의 단축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시간에다가 굉장히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그랬고, 공간에다가 굉장히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컴퓨터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자세히 떠다보면 너무나 미련하게 개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시간을 압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멍청해요. 그 속에 그렇게 막 집어넣어주니까 안에 아주 빼곡하게 넣은 줄 모르고 그냥 1초 만에 끝났다는 거죠. 그 1초. 전에 1차하고 지금 1차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이 메모리도요. 제 시간은 좀 빠르게 가야 되겠네요.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힘이 있다. 데이터 네트워크가 힘이 있다. 그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는 건 정보가 충분하다. 지식이 충분하다. 정보가 충분하면요, 궁극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하면은 가장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최상의 결정할 수 있는 거하고 최상의 결정하지 못하는 거하고의 차이의 이득의 차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파워가 그 자체가 이미 힘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 파워예요. 지금은 가상경제, 네트워크 경제, 디지털 경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칼프가 1994년도에 전화기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면 선이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3개 생기면은 전화기가 정의할 수 있는 전체 조합의 통합 수가 몇 개냐? 링크의 수. 이거 보세요. 한 12개만 생겨도 이 생기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산식을 찾았어요. 간단하죠. N가 가입자의 수가 늘면은 가입자끼리 생길 수 있는 통화의 링크의 수는 1 갈로 닫고 나누기 2라는 거예요. 그래서 2라는 것이 숫자가 충분히 커지면은 N을 자생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가입자가 1, 2, 3, 4로 늘면은요, 그 가입자끼리 연결할 수 있는 링크의 수는 1, 4, 16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나 통신 시스템이나 시스템을 파는 사람이 메이저들이 돈을 많이 벌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단말기 파는 회사가 돈 많이 벌어. 그걸 단말기 파니까 2, 3년 걸려야 한 대를 팔어.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충분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팔려. 어떻게 서비스는 매달 돈 받아. 그러니까 단말기 공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단말기 공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이래 보니까 여러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그 다음에 화두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 메타칼프는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라든지 그다음에 프로토콜이라는 회사를 공동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칼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힘이죠. 참 이 대단한 사건의 사진입니다. 이세돌 알파고 이제 바둑 돈 다 던졌죠. 이때만 해도 알파고 1세대입니다. 학습을 시켰어요. 30년 동안 알려져 있는 기보 다 학습을 시켜요. 지도학습. 그러니까 어떻게 이세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기 전에 5대0이나 4대1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바둑은 잘 떨지만은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나마도 한 번 이겼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는 거예요. 밑에 태극기 있잖아요. 수천만 명이 이게 동시에 시청했거든요. TV 방송에. 정말 자랑스러운데, 이게 1세대 알파고예요. 그리고 2세대 알파고의 메사를 만들었는데, 커지하고 3대 0으로 졌는데, 지금은 3세대 알파고 지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알파고 지로가 다른 걸 백전백승해버렸어요. 근데 알파고 지로가 어떤 학습을 했냐?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학생이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학교의 공부의 지도 학습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그러고 나서는 자율학습, 비지도 학습은 내가 미래의 꿈을 할 수 있는 건 따로 또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김민재 이해돼요? 비지도 학습, 자율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나? 3000년 동안 인류가 바둑의 묘수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자율학습, 지도학습을 통해서 3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묘수를 알파고 3는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힘이 이제 특정 분야에 이제 효과를 나타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하고 동등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면 강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효력이 또 하나 찾은다. 2016년에 우생학자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우연히 그 우시장을 갔는데 그 시합을 하고 있는데 800명이 황소무게를 알아맞추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장 정확하게 맞췄을까요? 800명이 해가고 누가 이제 1등상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갈턴이 800명이 어떻게 이
소위 무게를 했는가 데이터를 해갖고 계산을 해봤더니만 계산한 게 딴 계산이 아니고 그냥 평균을 내본 거예요. 평균을 내봤더니만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한 1197파운드가 평균이 나온 거예요. 이야, 유력화했겠죠. 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맞췄는 걸 전부 했더니만 가장 정확해. 그게 놀라워갖고 그 다음 해에 2007년도에 네이처에 이거를 발표를 했답니다. 그 유명한 네이처에. 그런데 수리 통계학적으로 이미 200년 전에 야곱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수리 통계학적으로 확률이라는 걸 정립을 다 해놨어요. 유치하게 베르누이와 같은 집안인데 여기 유명한 물리학자, 화학자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시행을 많이 하면 확률은 수렴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주사위를 굴리면은 몇 번 굴리면은 정확하게 6분의 1 안 나오죠. 통계치가. 그러나 굉장히 많이 굴리면은 수학치 정확하게 6분의 1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게 베르누이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평균이 뭐 평균하고 수렴해 간다든지 그런 퍼짐이 점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분산, 퍼짐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그 모양은 우리 종 모양의 정규 분포한다 하는 것이 이 대수 법칙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법칙이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은 범위의 경제가 온 거죠. 옛날에는 범위 금요의 경제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1000개 이렇게 금요를 생산하는 게 가장 적정 금요야. 999 하면은 개당 돈이 더 들어. 1001개 만들면은 또 1000개보다 돈 더 들어. 최소 비용의 그 값을 우리 최적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여기에 디지털 경제와 네트워크 경제는 범위의 경제, 먼저 선점하는 사람, 먼저 선점하면은 이 전환 비용이, 교체 비용이 들게 된다. 이게. 우리가 다른 컴퓨터 이런 같은 거 뭐 기계 같은 거 잘 바꾸기 싫어하죠. 그게 뭐야? 숙련돼 있기 때문에. 다 안 바꾸려고 그러죠. 그건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점을 하려는 게 그만큼 고객을 많이 가진다든지 데이터를 많이 가진다든지 한다는 게 선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되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왜 위력을 발휘할까요? 아마존에 납품한 사람들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어떻게 구매되는지 잘 몰라요. 납품만 하지. 정말로 중요한 거는 고객이 이 물건 사고 다음 물건을 뭐 사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난 A 물건 파면 그밖에 몰라. 근데 아마존은 A 물건 파는 사람이 C 물건하고 D 물건을 사더니 교차가 된다는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파는 것만 해도 매출액이 11%밖에 안 되는데 순이익은 73%. 진짜 짭짤한 장사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게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5%가 추천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데 전에는요 설문조사로 했는데 지금도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있죠. 상당히 엉터리가 많죠. 설문조사 했는 거하고 이 거래 데이터하고 어떻게 맞겠습니까? 설문조사는 그냥 생각해갖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만은 이 거래 데이터는 내 주머니에 돈을 내갖고 표현된 건데 주머니 돈을 낼 정도로 고민해갖고 결정한 거하고 그냥 해가 정하고 뭐가 정확하겠습니까? 설문조사보다도 실제 거래 데이터가 훨씬 정확하다는 거죠. 그 빅데이터가. 그래서 설문조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75%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라든지 뭐 같은 경우에 노선 결정할 때 그 주변에 대화하는 걸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에 가는 것 이런 거 출발 도착 이런 걸 아니까 그쪽에 사람 동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코스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피숍에 고객들이 그 주변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키워드가 뭐 주차장, 뭐 매장 깨끗,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그 말뭉치끼리 크면은 그게 많다는 양이고요. 그하고 뭐가 연계되어 있냐 보니 매장에 뭐 아침, 그 다음에 친절, 뭐 깨끗하다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뭉치끼리 네트워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 뭐냐면 정말로 진심으로 속마음이 드러난 메시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향과 이걸 갖고 매장마다 이걸 하고 체크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입출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그 드라이브는 거기에 대한 거에 왜 잘 되는 집과 잘 안 되는 집이 뭐 있는지 이거 명확하게 안다든지 새로운 걸 할 때 이게 구비되어 있는 걸 갖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이 데이터로 갖고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지난 7월 달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를 저희들이 잔디광장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차만 탔는데 전시관에 가니까 이 차가 그 수집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따로 디스플레이로 뽑아갖고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어갖고 제가 촬영해 왔습니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는 실제 우리 카메라가 2대가 장착되어 있고 라이더 센서가 6개가 좌우 뒤로 이렇게 돼서 자기 위치하고 노면하고를 항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걸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우에 이제 실제 영상하고 영상을 자기 남들은 이제 변화를 시켜서 인식하는 거하고 이게 라이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기 위치, 포지션 뭐 이런 것들 갖고 데이터가 여기에 기록되는데 이 데이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데이터가 그대로 덤프가 돼서 보여주는 걸 보여드리고요. 또 뒷부분에는 그 자율주행차의 내부 음성인식으로 자율주행하고 있는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배터리 그리고 바깥 상황 등을 보시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최고 시속은 70km 이상인데요. 70 정도로 달렸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70 정도로 운행을 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저희 원내에서 이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30km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입니다. 대리동문이라고 대리동문 자율 자동차를 우리 한번 타봤는데 앞에 타는 건 괜찮은데 하고 있으니까요. 앞에 운전한 것도 없는데 뒤 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앞에 어느 차가 모아서 충돌할까봐 이런 게 막연하게 그냥 불안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인간에 맞게끔 하는 거는 우리 인식의 문화의 학습이라 할까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라든지 노동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동률로 이 데이터가 하나의 투입자본으로 원자재로 역할을 한다. 같은 경우 21세기 원유다. 그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해하고 그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그 사이로 고립이 되지 않아야 성공을 된다든지 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혁신을 도모하는데 경쟁력을 높이는데 생산성을 높이는데 핵심 요소다 이런 이야기로 일찌감치 강조를 했고요. 2007년도에 시가가 높은 걸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석유 회사라든지 제조 회사라든지 뭐 은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은 석유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나 2021년도에 작년에 보면은요 사우디 아람코 외에는 대부분 전부 다부터 뭐 아마존, 테슬라 관련된 들이 시가총액을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크기도 하지만은 뭐 아까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다양하다. 그다음에 생성과 저장, 그다음 전송, 그다음에 소멸까지 굉장히 빠르게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후에 2V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 진실성, 그리고 시각화해야 된다.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래갖고 그래서 6V까지 갔는데 또 부지런한 사람은 4개를 더 추가를 해갖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오해를 정리를 했는데요. 양이 많을수록 좋은 데이터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양이라 하더라도 한쪽에 더 치우치면은 더 엉터리 데이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없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데이터만큼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어요. 아까가 전체적으로 10.6%가 사람이 모자란다고 했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요. 오히려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 생기고 부품이 없어지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이 부품들이 왜 줄어집니까?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만들으니까 그 마찰, 열, 모든 게 부수장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회전운동으로 구동을 하니까 운동에 대한 효율도 높고 소리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소리 난다는 걸 줘야 돼. 안 그러면 사고 나기 쉽고 차가운 줄 모르니까. 이 대단한 에너지의 변환 차이가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에 같이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 덧칠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내연기관이 누렸다고 했던 거를 100년 전에도 전기를 만든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때는 배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전차만 이용했을 따름이지. 이제 소재가 발달되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1000km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스위칭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이게 이제 그 환경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우리는 여기 지금 고양이 개 그림을 보고 있어요. 개 사진을 보고 있죠. 개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개 사진이죠. 그러나 이 개 사진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메타를 뭐 초월한다는 뜻으로 the data of data. 이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맥락에 대한 데이터. 이게 보이는 게 이 빙산이지만 이 밑에 붙어 다니는 그 데이터. 이 데이터는 뭐겠어요?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었다?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제 알리바이가 이게 뒤에서 숨어 있는 데이터들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제 개방 시대에 정직해야 되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자동적으로 만들게 돼 있기도 하고, 우리 휴대폰에도 사진 찍고 옆에 딱 누르면 상세 정보가 하면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죠. 옛날 사진을 이렇게 찾으니까 이게 언제 찍은지 사진을 몰라하고 참 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왜 필요한가? 메타데이터가 왜 필요한가? 아까 같이 첫 번째 알리바이도 쓰겠지만은 검색한다든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메타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마이데이터는 내가 만들었든지 나에 관한 데이터 모두 다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때요? 병원에 갔던 처방받았던 거, 그다음에 금융활동과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내 신상정보에 관련된 여타 이제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남발이 됐어요. 우리 이제 그동안에 이제 카드도 좀 정리해야 되고, 통장도 좀 정리해야 되고, 불필요한 이 정보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거, 막 사이트에 있는 거, 이제 조금은 정리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해다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 가지 법에, 최근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데, 딱 두 가지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보를 그냥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꾹꾹 눌러놓기만 했었죠? 이제는 이제 가명 정보를 내세워갖고, 그게 특정 누구라는 걸 모르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상업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좀 개방할 수 있도록 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 빅데이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던 거를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일어나자.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손빠른 게 이제 금융기관부터 이제 통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넓게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생각해 보면은 나의 기본 데이터입니다. 나의 실상에 관련된 거, 전화번호,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주소, 이런 일반 실상 거도, 우리 가족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건강, 금융, 앞으로는 이제 유전인자도 중요한 개인 데이터로 이제 보편화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 좀 비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장하고 있는 도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내외부 데이터라도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두뇌에 기억되어 있는 내재 데이터입니다. 아까 있죠.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 이와 같은 인터넷이나 도서나 이런 식으로 한 데이터하고 내 머리에 있는 지식하고 합성해서 뭐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 아무리 좋은 데이터이더라도 내 머리가 침해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합성해서 좋은 지식과 정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내 두뇌에 대한 지식도 상당 위주로 올라간다. 물론 2045년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되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디 올는지 모르지만 잘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지식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어떤 평균 갖고 어떤 분산 리스크를 갖고 있을 거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정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정보로 갖고 우리가 이걸 이제 좀 넓은 걸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새로운 정보로 평균은 좌우로 조금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분산, 리스크, 이건 이제 줄어지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근거는 아까 이제 대수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게 학습이, 이만큼 더 학습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베이지안 확률이에요. 베이지안 확률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사전 정보는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우리 내재되어 있는 우리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빅데이터나 생각해서 데이터가 왔을 경우에 우리 두뇌는 이 두 개 합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표현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후 정보가 되고 사후 정보는 또 나중에 새로운 정보가 학습을 통해서 또 빅데이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갖고 이게 이제 또 지난보다도 더 나은 내재된 데이터를 갖게 되죠. 왜 인간은 굉장히 기억이 힘들고 너무 아는 게 별로 없어. 두 가지 다 잘해. 구분하는 거하고 주놓으면 섞어갖고 통합적인 새로운 이야기 딱 두 가지는 잘하는데 기억한 거는 매번 거짓말하고 오죽했으면 라고 했겠죠.
항상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컴퓨터하고 인간의 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두 개 합성을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센서나 입력을 통해서 저장하는데 거의 100% 저장 정확한 거예요. 사진 찍듯이. 그래가 분석하고 가시화하고 결과를 디스플레이 해줘요. 그러니 아날로그 인간의 뇌는 오감으로 인지하여서 기억하는데 이 기억의 반감기는요, 반으로 떨어지는 게 30분이에요. 우리 기억의 반감기. 물질은 일정하지만은 기억의 반감기는 달라.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 4분의 1로 떨어지는 건 2일 내지 3일 떨어졌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 기억 능력이, 그거는 굉장히 단점이면서도 우리가 생겨나기, 진화를 하기 위한 장점인 거예요. 왜? 확장 메모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128기가에서 250, 이렇게 확장할 수 없잖아요. 기에다가 확장할 수도 없잖아요. 끼울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통합적 사고를 해서 이해하고 표현한 이 메커니즘을 가더라야 됩니다. 중간에 많은 데이터는요, 전달하고 이런 일도 하지, 우리 뇌, 전부 다 기억한 뇌가 아니에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를 보면은요, 기억하는 게 완전하지 않아. 어느 정도 프레임만, 윤곽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딱 하면, 요 정도밖에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 또 반복하면 이게 둔단, 굳건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갖고 가치가 없으면 무관심해요. 왜냐고요? 모든 걸 인식하고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기능을 준 거예요. 필요한 것만 주의하고 집중하라 하는 인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는데 뭘 필요하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눈빛을 주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도, 우리 인간의 뇌는 새 껍질이 있어요. 안에 제일 속에는 뭐 있냐? 속내에는 뇌간 같은 게 속내가 있는. 이 본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맥박, 이렇게 호흡, 기본 생명의 뇌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충류의 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파충류는 이 감정의 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눈물은 거짓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변형계 같은 감정에 관련된, 인거에 관련되는 이 중뇌, 한 껍질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포유동물은 여기 있는. 포유동물도 조금밖에 없어요. 개, 고양이, 꼬리, 좀 기분 좋다 하지만 조금밖에 없어요. 인간은 좀 많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건뇌로 넘어가면 우리 전도의 건뇌. 그 이성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 활동이라든지 기억이 있는 모든 거는 이성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왜 이 피라미드를 줬냐면요. 우리의 판단, 표현 이것이 우선순위가, 이 본능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이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이 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성이라 하는 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교 검토하더라도 감정에 휘둘려 갖고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뇌지적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려고 그러면 이 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제일 이성적인 게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간하고 영장류에 조금, 인간은 물론 특별하게 영장류 중에도 이 기능이 이제 많이 발달했죠.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